서구 사회는 노후가 우리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영국, 미국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0세 넘어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그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취업이 막막한 거죠.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60세에 이제 예를 들어 5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두 사람이 출발을 했다 가정을 하면요, 4천만 원이 매년 생활비가 필요하고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4%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60세에 내가 재취업을 해서 4천만 원 생활비는 자기가 버는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5억 원의 금융자산은 10년 동안 또 운용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70세가 되면은 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내가 재취업을 하지 않고 60세부터 1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70세가 되면은요, 돈이 2억 원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명은 7억 4천을 가지고 70세 이후를 출발하게 되고, 다른 한 명은 2억 원을 가지고 70세 이후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게임 끝난 것입니다. 2억 원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 이 사람은 76세 되면은 자산이 다 소진돼요. 그 다음에 7억 4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100세를 넘어서까지 자산이 유지가 됩니다. 이 노후에 이제 게임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60세까지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 놓으셨을 텐데, 이걸 내가 앞으로 60세부터 70세까지 이 10년 동안의 기간에 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의 축적된 금융자산을 10년 동안만 조금 더 복리 효과를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이제 그걸로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대 10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서구 사회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서구 사회는 노후가 우리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연금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은 보통 정년이 65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독일도 67세이고요. 영국, 미국은 정년이 없습니다. 일본이 70세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60세인데 실질적인 퇴직 연령은 대략 55세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좀 더 빠르고, 대기업은 이제 임금 피크제 있고 그래도 정년을 좀 지켜주고 그러는데요, 한참 빠른 편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연금에 납입하는 기간이 대략 37년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27년 정도 됩니다.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8년, 10년 정도가 빨리 일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세에 내가 나오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취업이 일반적으로 그냥 필수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좀 짧기 때문입니다. 짧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머지 기간을 재취업을 통해서 그 기간을 이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에서 정년이라는 걸 60세 해놓으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을 60세를 기준으로 많이 두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60세 넘어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60세 넘어서까지 일을 하니까 지금까지 일을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하셔야 됩니다. 60세라는 기준 자체를 일단 생각 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구 기준으로 본다면은 65에서 70세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노동시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취업이라는 것이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에 가깝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60에서 64세 고용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취업하는 비율을 보면은 대략 한 64% 정도 됩니다. 50대가 한 77% 되니까요, 그거보다 비중은 한 13%포인트 낮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까지는 필수, 그 다음에 65세부터 70세까지는 선택,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제 당국에서 여기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국에서 이제 신경을 써주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개인들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 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직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통로를 가지던 해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 자격증이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더 확실한 길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재취업이 쉽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재고용이 되세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고요,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한 2군데 정도 오퍼를 받았는데 한 군데 선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 전문성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관리직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요, 재취업이 막막한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 자격증, 이거는 꽤 이제 레벨이 높은 것이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에서 이제 관리
소장하는 사람, 그다음에 농산물 안전 관련된 것들로 이제 그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전기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 관련된 그런 자격증도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동갑인데 그분은 벌써 퇴직한 지 사실은 1년 조금 됐는데 나무 의사 이런 게 있거든요. 나무 의사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격증도 따고 실무 과정도 겪고 하면은 나무 의사에 관한 자격증을 주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드론 관련된 자격증도 땄습니다. 오퍼가 온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 일요일 와서, 이때 이제 젊은이들이 안 할 때이지 않습니까? 골프장의 잔디 관리, 토요일, 일요일만 와서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이제 오퍼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일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의 이제 전문성은 뭐냐? 제가 이제 투자에 관한 쪽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분석에 관한 것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연구소에서 은퇴에 관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서 제 전문성이 생애자산 관리, 은퇴자산 관리 이걸로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술직이나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만들어지는데 문과에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저는 1인 1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1기라는 것이 무슨 기술이나 이런 것 의미뿐만 아니라 그냥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의사라든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것들에 막 이제 열중을 하는 이유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년하고 나서의 시장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내가 조직에 들어가서 무슨 과장이나 대리로 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문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전문성을 키우든지 전문성을 새로 만들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간에 1인 1기, 1인 1 전문성 이쪽을 키우도록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동종에서 동종으로 재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요. 동종에서 이종으로 재취업을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 근로직으로, 단순 노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재취업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에 각각 성공 요인들을 물어보니까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성공 요인입니다. 첫째가 자기의 전문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기려면 결국 그 업계에서 저 사람은 뭘 잘한다 하는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 와서 이런 것 좀 해주시오, 이런 오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겨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잘 옮겨갑니다. 동종에서 이종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자기의 전문성하고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필요한 것,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두 번째가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자기의 이종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환경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이럴 경우에 자기의 이제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문과나 관리에 많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격증과 그 다음에 눈높이 낮추기, 이게 성공 요인이고, 그 다음에 단순 노무로 옮겨갈 때 이때는 다른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 노무는 가서 공공 근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니까요. 안 그러면은 요즘 보면은 드라마 중에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지방검찰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 이제 노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공공근로. 그런 쪽으로 갈 때는 이제 눈높이 낮추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일을 못 한다는 것이죠. 일본은 일찍부터 그런 쪽의 일들은 퇴직을 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제 눈높이 낮추기인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네 가지 요인을 본다면은 결국 전문성, 네트워크, 자격증, 눈높이 낮추기. 이 네 가지가 내가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게 이제 저희들 서베이로 나온 결과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중고차를 판다고 할 때 중고차가 아주 좋은 것은 제값을 받습니다.
쌉니다. 사용한 지 2, 3년밖에 안 되고 좋은 차고 이런 것들은 제값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면은 이 차는 야, 이건 뭐 벌써 엉망이네 하는 차는 완전히 낮은 가격을 받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내가 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도매금으로 취급받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내가 전문성이나 좋은 커리어를 밟은 사람은 재취업할 때도 그 길로 가요. 관료라든지 탑 CEO를 거친 분들은 계속 노후에도 그 길을 갑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 길이 있어서 계속 저런 길들을 찾아가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역시 이제 중고차로 가정한다면 이제 좀 저소득 시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좀 잘했든지 못했든지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중상의 직장에 있던 사람들, 약간의 상급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오고 나서 이게 재취업 시장에 가보니까 나 옛날에 이랬는데 완전히 도매급 취급받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보니 재취업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높이 낮추기라든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 재취업 시장의 특징이 중고차 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자가 붙으면은 서류도 안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년 이전의 연령층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노동시장도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예를 들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60대는 이제 그레이존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복지의 차원도 사실은 아닙니다. 복지의 차원이라고 하기는 너무 나이가 젊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이제 정년 이전에 그 연령층이라고 보기에는 또 60세를 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이제 그레이존에서 혼자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요청하는 바가 이 그레이존에 있는 것을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켜서 통계도 자료도 충실하게 내고 해서 60대 노동시장 자체가 아주 정규적인 노동시장처럼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60대 이상의 비중이 이미 한 22, 3%가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60대 비중이 전체 고용자에서 22%를 차지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신규 고용은 대부분 60대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이 앞으로 계속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레이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 파산은 뭐 은퇴 후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노후 파산을 정의를 한다면은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있는데요. 그 생활비를 나의 소득이 이제 충당할 수 없을 때, 이럴 경우에 이제 노후 파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극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 뚝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내가 목돈을 가지고 퇴직을 하고 은퇴 창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1억 원 정도 주고 인테리어도 하고 창업을 했는데 한 1년 있다가 장사가 안 돼서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자산이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지 않은 이제 노후 파산을 앞당기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인 자녀 교육을 다 시켰는데 무슨 부담이 되느냐?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결혼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산이 좀 있을 때 그래도 자녀가 결혼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체면은 세워야지 하면서 결혼 비용에 왕창 돈을 썼다가는요, 나중에 이게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의 결혼 비용에 관해서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익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이때 한번 투자해가지고 내 자산을 2배로 불려봐야지 했다가 2배로 불리기는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할 때,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이 왕창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인들이 와서 우리 사업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 대표이사 해라 이러면서 자본금 냈다가 그 사람들 자본금 갖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가 빚까지 떠안고 책임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피싱 사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금융 사기나 고수익 투자에 대한 리스크, 그런 것들이 은퇴 이후에 파산을 앞당길 수 있는 리스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황혼 이혼. 나이가 60, 70대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내 재산이 절반이 뚝 줄어들게 됩니다. 두 명이 같이 살면은 집도 하나만 있어도 되고 TV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따로 떨어지게 살면은 모두 다가 하나씩 다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비용이 많아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대 질병입니다. 일반적인 질병이야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처리해 나가면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내가 이제 중대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암이라든지 심혈관계통의 질환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은 간병 비용이라든지 건강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은 비용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중대 질병도 똑같이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5가지 꽤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잘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일들에 덜커덕 걸려버리면 노후 파산을 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이제 하버드대 교수를 했던 사람이 파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파산을 쭉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파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요, 학군이 아주 좋은 곳에 집을 삽니다. 우리나라 강남처럼 집값이 아주 비싼 거죠. 막 돈을 빌려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실직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으니까 이 빚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정 소방 훈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 중에 한 명이 소득이 없어졌을 때도 우리는 지출 관리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이 재정 소방 훈련입니다. 일종의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줘보는 것이죠. 둘 중에 한 명이 소득이 없어졌을 때도 우리의 가계의 현금 흐름은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취업을 할 때도 소방 훈련을 제가 왜 이렇게 제시를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혹은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자기의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대략 40에서 50% 줄어듭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맞벌이 부부 하던 사람들 중에 소득이 한 명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이게 큰 지출 패턴의 변화를 초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월 600만 원을 받다가 월 한 200을 받았다. 이 소득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할 경우에도 나의 지출 패턴하고 나의 소득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왜 체크해 보느냐? 그러면은 나의 부채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나의 지출 습관, 그걸 이제부터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닥치면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출 패턴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저항도 심하고 자기가 예를 들어 외식을 한 달에 2번 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하는 걸로 줄일 수 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출 패턴은 유지하면서 자기가 축적한 자산에서 돈을 빼내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면은 야금야금 자산을 빼내 쓰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축적한 자산이 확 줄어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에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절반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내가 이자 내고 나의 생활비 지출하고 하는 것들이 불균형이 아주 크지 않은지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크다면은 지금부터 지출의 습관들을 이제 하나씩 줄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맞벌이 부부의 재정 소방 훈련이 있다면은 앞으로 재취업을 할 사람들의 재정 소방 훈련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세까지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사신다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일할래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94세가 되었는데도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건강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랜마 모제스 할머니라고 이미 세상을 떠난 미국의 할머니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70대 중반부터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 죽기 전까지 1600점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세까지 자기가 일을 해야만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 일이 재미있고 건강이 받쳐줬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면은 사실은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방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즐거워서 100세까지 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을 지향하시고 사시고요. 그렇게 되는 분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도 내가 반드시 어느 정도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년을 60세로 기준을 두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 때문에 계속 나는 60세 이후 일하는 것은 오래 일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준을 생각하시지 말고 서구 사람들의 기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 한 65세 정도까지는 필수, 그 다음에 65세 이후는 선택으로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100세까지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후의 한 40년의 삶을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